옛말에 사랑엔 나이도 국적도 없다 하죠. 요즘은 정말 그 말처럼 다양한 나라의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을 사랑해 아예 한국에 취업까지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그녀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만난 한국 남성에게 푹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집안의 완강한 반대에도 어렵게 허락을 받아 결혼 준비에 들어갔지만 갑작스럽게 파혼 선언과 함께 잠적해버린 그녀. 결국 반대하던 언니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한국 남자 앞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나입니다. 타슈켄트 외곽에서 자란 제 꿈은 언제나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할리우드 스타나 러시아 가수를 좋아할 때 저는 유일하게 K-팝 포스터로 방을 도배했었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아버지도 특히 제 언니 라일라도 모두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을 한낱 청소년기 변덕으로 여겼습니다. 밀라나, 그냥 환상 속의 나라일 뿐이야. 현실은 완전히 다를 거야. 라일라는 매번 그렇게 말하며 저를 현실로 끌어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유튜브 영상과 무료 앱으로 시작했지만 곧 타슈켄트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한국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보며 제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저의 꿈은 분명 이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한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지원서를 작성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지금 당장 그 서류 집어치워. 라일라 언니는 제가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이국 땅에 가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거기 가서 당할 일만 생각해봐. 라일라의 걱정은 이해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힘든 경험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도 처음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 앞에 결국 한 발 물러서셨어요. 가봐야 현실을 알게 될 거다. 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라일라만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예상보다 컸고 간단한 일상조차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 부스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던 중 한 중견기업 부스에서 멘토링을 해주던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현석이었고 저보다 무려 12살이나 많았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진지하고 무뚝뚝한 회사원이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비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석 씨의 첫마디는 다른 멘토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같은 추상적인 조언만 했지만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이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갱신은 최소 한 달 전에 준비하세요. 그의 조언은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다른 또래 한국 남자들처럼 거칠에 친절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람회가 끝날 무렵 용기를 내어 그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때 연락드려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는 망설임 없이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멘토와 멘티로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면 그는 꼼꼼하게 첨삭해 주었고 면접 준비에 필요한 팁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의 회사에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제 실력으로 그런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지원했어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때로는 회사 근처를 산책하며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석 씨는 항상 정확히 약속 시간을 지켰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끝없이 설명해주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에게 점점 더 신뢰를 느꼈어요. 결국 저는 그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중견기업에 입사한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입사 첫날 긴장으로 떨고 있는 저에게 그는 로비에서 마주쳐 짧게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적 장벽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직장 내 규칙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한 번은 중요한 이메일을 잘못 발송해서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현석 씨가 우연히 그 상황을 발견하고 조용히 해결해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어요. 회의에서 제가 한국어 표현을 몰라 당황할 때면 작은 메모지에 단어를 적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세심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냥 멘토로서 돕는 것뿐 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야근을 하고 둘만 남았을 때 현석 씨, 저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 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나이 차이는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또래 남자들의 불안정함보다 그의 안정감과 성숙함이 좋았습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 몇 주간 우리는 미묘한 밀고 당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려 할수록 저는 더 다가갔고 결국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만남은 못한다. 그의 말에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책임질 수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회사에서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어요. 직장 내 연애, 게다가 상사와의 연애는 눈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석 씨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제 삶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라일라 언니와의 관계, 그리고 언니가 왜 제 한국행과 국제연애를 그토록 반대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현석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언젠가는 제 가족을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석 씨는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밀라나, 나는 진심으로 당신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함과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현석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현석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저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그것을 오히려 우리 관계의 특별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 언니 라일라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현석 씨와의 연애는 예상보다 빠르게 무르익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는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한강변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시부모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셔서 라고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무척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 날, 저는 깔끔하게 입고 정성스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디저트를 들고 갔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저를 보시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 보인다. 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들. 부모님은 알고 허락하셨니?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니? 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제 진심을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가정교육, 한국에 대한 오랜 관심, 그리고 현석 씨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며 시어머니와 둘만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른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마음이 열린 것 같았지만 다음 과제는 더 어려웠어요. 바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제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언니 라일라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화상통화로 현석 씨를 소개했을 때 라일라는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12살이나 많은 남자라고? 정신 차려, 밀라나. 라일라의 목소리는 화면을 넘어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라일라는 주변에서 국제결혼으로 불행해진 친구들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대부분 돈 많고 나이 많은 외국 남자에게 쏘가 팔려가듯 결혼했다가 불행한 사례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언니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은근히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라는 속마음을 내비치셨고, 아버지는 언니는 아직도 시집 못 갔는데 내가 먼저 간다고 삐진 것 같다 며 농담을 던지셨어요. 하지만 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석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의 제안이 무모하게 느껴졌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석 씨의 진심을 직접 보여드려야 설득이 될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우리는 타슈켄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현석 씨는 우즈베키스탄 문화와 예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손수 꺼내 메모해가며 인사말을 연습하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라일라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현석 씨는 준비해온 선물을 정중히 건네며 유창하지 않은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노력에 부모님은 웃음을 터뜨리시며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석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저와의 만남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자신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함께 살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라일라는 저를 옆방으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 하지만 여전히 나이 차이가 너무 커. 정말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현석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라일라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해는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현석 씨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나가 우즈베키스탄 전통 모자인 튜베테이카를 사서 쓰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작은 노력이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축하 자리를 가졌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현석 씨의 회사 동료들과 제 친구들도 우리의 결혼 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선홍색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어요. 현석 씨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대장암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겨우 25살, 이제 막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정밀 검사 결과
2기 초반의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현석 씨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홀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던 우리의 행복한 미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현석 씨는 이미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왔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그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꾸려 집을 나왔습니다. 현석 씨에게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커. 언니 말이 맞아.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친구의 집에 임시로 머물며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현석 씨의 수십 통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였지만 그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홀로 울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었어요. 라일라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라면 그래, 역시 그런 결혼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라일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그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한국이라고 연락달라는 언니에게 결국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친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라일라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두가 너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 라일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라일라는 저를 꼭 안아주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라일라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현석 씨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도망쳤다는 것까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라일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저를 꽉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라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함께 이겨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시련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라일라의 말에 저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라일라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말했어요. 내가 널 위해 한국까지 온 게 아니야. 그 남자가 우즈베키스탄까지 날아와 널 찾았어. 내가 연락두절 되자마자 바로 왔더라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석 씨가 우즈베키스탄까지 저를 찾으러 갔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는 당장 현석 씨에게 전하겠다고 했고 저는 정말 온몸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라일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해 보였는지 알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그때 나도 느꼈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라일라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결정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라일라는 현석 씨에게 연락했고 현석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현석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그런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지다니. 현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 라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밀라나, 직접 말해. 모든 진실을.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저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현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주 전에 혈변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에서 3기 초기라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을 잇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런 병든 몸으로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현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현석 씨가 무릎을 꿇고 제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밀라나, 내가 언제 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절대 널 죽게 두지 않아. 곧 죽더라도 내 아내로 있어줘. 내 전 재산을 쓰더라도 살릴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서는 것이었어요.
라일라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현석 씨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볼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오판했네요, 현석 씨. 라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밀라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석 씨는 즉시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라일라도 백수된 지 오래라며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학병원에 갔어요. 현석 씨는 과거 의료 정보부터 최근 진단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는 의사와 긴 시간 상담하며 최선의 치료 방법을 논의했어요. 그의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석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걱정 마,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우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때까지 체력을 키우고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수술을 앞둔 일주일 동안 현석 씨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제 체력을 돕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며 제 불안을 달래주었어요. 라일라도 매일 병원 정보를 찾아보며 질문 목록을 만들고 영양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현석 씨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반짝이는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의 약속이야. 수술이 끝나면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자.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옆에서 라일라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당일, 마취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현석 씨와 라일라의 격려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의사는 성공적으로 종양을 모두 제거했다 고 알려주었어요. 현석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통증과 메스꺼움 그리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석 씨와 라일라의 끊임없는 지지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현석 씨는 회사 일을 원격으로 처리하며 매일 병실에서 저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라일라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를 병원 식단에 맞게 조정해 가져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거울을 보며 울고 있을 때 현석 씨는 갑자기 이발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같이 민머리가 되자 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렸지만 그는 이미 반을 밀어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라일라가 나머지를 도와 현석 씨의 머리를 모두 밀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서로의 민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함을 실감했어요. 의사들의 전문성, 간호사들의 세심한 케어, 최신 의료 장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였어요. 라일라도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인정했어요. 치료 중에도 현석 씨는 결혼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상태에 맞춰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너의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우리의 약속도 지킬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3개월의 집중 치료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암세포가 현저히 감소하고 전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날 저녁, 현석 씨는 병실에 작은 케이크를 가져와 세 사람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라일라 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라일라가 병실에 들어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병원 및 카페에서 명함을 받았어. 라일라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편견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듯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녀가 카페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현석 씨의 대학 후배로 우연히 라일라가 주로 머물던 카페에서 자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병실을 벗어나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외출도 가능해졌어요.
현석 씨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특별한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한강변, 경복궁, 남산타워까지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며 다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메스꺼움과 구토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현석 씨는 밤새 제 손을 잡고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의사는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어요. 현석 씨는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고 라일라는 소리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제 주치의는 당신의 회복력과 의지가 놀라웠다 고 칭찬했습니다. 현석 씨는 모든 의료진에게 깊이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기적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희망의 빛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현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식 다시 준비할까?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일라도 뒷자리에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언니를 만들어줄게. 집에 도착하자 현석 씨가 제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이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게. 현석 씨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치료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자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미뤄졌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현석 씨는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모든 준비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웨딩 플래너를 고용했고 결혼식 규모도 적당히 조정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린 외국인 며느리를 우려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자주 찾아오셔서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제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한 번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면 좋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현석 씨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인지 또 그런 아들을 키운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공항에서 그분들을 맞이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모님은 제 건강한 모습을 보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이제 정말 괜찮은 거냐? 고 물으셨고 어머니는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석 씨 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금세 가까워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소주와 우즈베키스탄 보드카를 번갈아 마시며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아버지들의 우정이 피어났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라일라가 제 화장과 스타일링을 도와줬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솜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라며 라일라는 제 볼에 키스했어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할 때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석 씨의 눈빛이 가장 강렬했어요. 그는 제가 다가갈 때까지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고 제 손을 잡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결혼식은 한국식과 우즈베키스탄식을 절충해 진행됐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차례를 지내는 한국 의식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결혼 축가와 춤도 선보였어요.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에 하객들은 즐거워했고 저희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특히 라일라가 준비한 축하 공연은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발음이 서툴러도 그 진심이 전해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결정했어요. 제 건강을 고려해 먼 곳으로 가기보다는 국내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는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고 오름을 등반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석 씨가 제주도 최고의 전망을 가진 카페에서 건넨 선물이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우리의 결혼식 사진이 담긴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시작이야, 라고 그가 말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현석 씨가 준비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집을 꾸며놓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패턴이 들어간 쿠션과 이불, 한국적 모던함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현석 씨는 회사로 복귀했고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한국어 공부와 요리 배우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제가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가르쳐드리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처음엔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요리를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일라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어요. 그녀는 패션 회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시장 담당자로 일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현석 씨의 대학 후배인 민우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카페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 민우가 라일라의 한국어를 도와주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라일라가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 소식에 저는 놀랐지만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기뻤어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현석 씨는 집에 일찍 돌아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그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너 알아? 내 치료비보다 결혼식 위자료랑 다시 준비하는 비용이 더 컸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아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우리는 박장대소하며 그날 밤을 보냈어요. 웃음 속에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간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현석 씨의 회사는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이중 언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이 큰 장점이 되었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감도 높아졌고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석 씨는 항상 제 커리어를 응원해 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 내가 항상 지지할게. 결혼 3년 차에 가장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라일라와 민우의 결혼이었어요. 한때 국제결혼을 극렬히 반대했던 언니가 이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니 정말 운명이 재밌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일라의 결혼식에서 저는 축사를 맡았어요. 제가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로 번갈아가며 축사를 했을 때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우는 라일라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현석 씨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은 거예요. 결혼 4년 차,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딸이 모두 한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러 오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두 딸 모두 한국에 뺏겼다 며 한숨을 쉬셨지만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우리 밀라나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슬쩍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까? 저와 현석 씨는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참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제 상태가 안정적이라 임신에 문제없다고 했어요. 곧 좋은 소식 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라일라와 민우도 함께한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두 가정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명절에는 항상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석 씨와 민우는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졌고 저와 라일라는 한국에서의 자매 생활을 만끽했어요. 부모님은 두 딸이 한국에 시집가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네 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결혼 4주년 기념일, 현석 씨와 저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현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밀라나,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앞으로도 함께해줘. 그 순간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라일라의 오열과 현석 씨의 눈물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결국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선택은 희생이 아니라 용기였고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와 라일라 모두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어요. 곧 3명이 될 거야. 저는 조용히 현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고 그 품 안에서 저는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즈베키스탄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고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키우기로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5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현석 씨를 만난 것, 라일라가 한국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봐요. 이제 우리 가족의 새 챕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이 여정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여러분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당장 씻고 싶을 때 목욕할 수 있는 곳이 남녀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사우나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과한 상상 같다고요? 하지만 이게 일상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예요. 그곳에선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게 당연한 문화라고 하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군 전역 후 방황을 다잡으려 험난한 산행에 나섰다가 뜻밖의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 노르웨이 여성인데요. 산행을 마친 뒤 그를 끌고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수줍게 손으로 몸을 가린 한국 남자가 귀여워 보였는지 장난스럽게 엉덩이를 툭 치고 말았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황해 뒤돌아선 한국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오히려 그녀가 넋을 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가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그랬어요. 노르웨이 특전사에서 4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저는 그저 표류하는 배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프레이야. 남들이 보기엔 강인하고 담대한 여성이었지만 군복을 벗은 뒤로는 그저 방황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대학에 복학했고 평범한 직장도 다녔습니다. 몇 번의 연애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했어요. 노르웨이에서 남녀 관계는 너무 자유롭고 쉬워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다 지친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트롤퉁가였습니다. 트롤퉁가는 노르웨이에서도 악명 높은 고난도 산행지예요.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험난한 코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그 고통을 모두 씻어줄 만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훈련으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산은 예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배낭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잠시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아시아인이었고 혼자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쯤 더 오르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곧 굵은 빗방울로 바뀌었습니다. 서둘러 비옷을 꺼내 입었지만 이미 머리카락은 흠뻑 젖었어요. 바위 사이로 난 길은 더욱 미끄러워졌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그 아시아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큰 바위 아래 피신해 있었습니다. 비가 잦아들 때까지 여기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면 위험해요.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이야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진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그의 조용한 모습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비가 계속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트롤퉁가에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영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그저 말이 없는 성격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혼자 노르웨이를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이야기, 전역 후의 방황,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이 산에 오른 이유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끊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 호흡하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바빴는데 그의 경청하는 모습은 신선했어요. 비가 그치고 우리는 함께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르는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이상하게도 같이 걷자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때론 앞서가며 위험한 구간을 알려주었고 가파른 곳에서는 손을 내밀어 제가 오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제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의 배려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잊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봉우리들, 깊고 신비로운 계곡,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름답네요. 진우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런 곳에 오면 인생의 모든 고민이 작게 느껴져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래에 있으면 오를 수 없을 것 같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상 올라오면 내려다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알게 것들이 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은 남자들이 전부 군대를 다녀온다는 대화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깊은 대화는 우리를 금세 가깝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며 나눈 대화는 일상에서 나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위험했어요. 비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발을 디딜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비탈 아래로 크게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특전사 출신인 저도 그 순간만큼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찰나에 진우가 재빠르게 몸을 던졌어요. 그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온몸으로 제 쪽으로 뛰어들어 구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고 순식간에 저를 안정된 곳으로 끌어당겼어요. 바위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의 바지가 찢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아픈 기색 없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쳤어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어요. 그는 자신의 상처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무심하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특전사라는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괜히 더 잘하려고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조를 받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의 빠른 반응과 강한 소나기, 그리고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서 진우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몸은 훈련된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반응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진짜 남자다움을 보았어요. 저는 이 남자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무사히 하산을 마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근육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트롤퉁가를 함께 올랐다는 성취감도 있었지만 진우라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호텔로 바로 돌아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샤워하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처에 정말 좋은 사우나가 있어요. 산행 후에는 사우나만 한 게 없죠.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우나요? 네, 노르웨이에서도 사우나 즐겨 해요. 한국도 많이 하죠? 근육통에 정말 좋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보니 그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 문화 차이구나 싶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남녀가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마 한국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노르웨이 문화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서는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아, 그런가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해요. 하지만 진짜 좋을 텐데. 제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패스할게요. 그의 단호한 거절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행 후의 사우나는 노르웨이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이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행자라면 현지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진우 씨, 진짜 아깝네요. 여기가 무조건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인데 노르웨이에 왔으면 이 경험은 꼭 해보셔야 해요. 제가 재차 권유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알겠어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 잘 생각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선 몸을 가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더 예의랍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항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경험해 볼게요. 사우나로 향하는 길, 진우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불안한 표정이 너무 귀여워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우나에 도착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남자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허리에도 수선을 두른 채 나온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이미 수건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서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건도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더 민망하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건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사우나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그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자리 잡았어요. 사우나 안에는 우리 말고도 몇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있었지만 진우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곧 사우나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누나를 피해 도망치지 마렴.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요.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듯했어요.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저는 그가 지나갈 때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 순간 진우가 놀라 돌아섰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는 떨어진 수건은 깊고 넓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이름과 날짜, 그리고 짧은 문구였어요. 분명 누군가를 기리는 문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진우의 수건은 전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들고 사우나를 나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은 후 밖으로 나갔어요. 진우는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할 게 많아져서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식당을 찾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을 한 잔씩 마시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깨의 흉터와 문신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진우는 잠시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다고 했죠? 저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파병군이었다니. 저희 부대는 이라크에서 현지 민간인 보호와 재건 임무를 맡았었죠. 어느 날 바그다드 시장에서 순찰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당시 함께 있던 마이크, 미군 전우인데 저를 향해 달려와 밀쳐냈어요. 그 직후 콘크리트 더미가 그 자리를 덮쳤죠.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 어깨는 파편에 맞아 심하게 다쳤지만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서로의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저녁 후에 만나자는 약속도 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신은 그를 기리기 위한 거예요. 상처가 아물자마자 새겼죠. 마이크의 이름, 그날 날짜, 그리고 그가 항상 말하던 문구를 새겼어요. 잊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전쟁의 참혹함과 그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군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 특전사로 복무하며 겪었던 순간들, 잃어버린 전우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우리 팀은 해상 구조 임무 중 폭풍을 만났어요. 2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을 꿈에서 봐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정확히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고 하죠. 그가 말했어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군대에서 복무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전쟁과 상실이 남긴 상처라는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입니다. 가끔은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생활 속에선 그 느낌을 모르니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받는 것 같네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군 생활, 겪었던 임무들, 그리고 전역 후의 삶에 대해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였지만 닮은 아픔을 가진 영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우나에서의 당혹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헤어지기 전 제가 물었습니다. 오슬로로 돌아가야 해요. 이틀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겨우 하루 만에 이렇게 특별한 연결을 느꼈는데 이제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니요. 연락처라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락처라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이상하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트롤퉁가에서의 만남, 사우나에서의 당황스러운 순간, 그리고 깊은 대화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우라는 사람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함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트롤퉁가에서 만난 그 한국 남자, 진우.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어요. 점점 연락 빈도가 잦아졌고 어느새 우리는 영상통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그는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오슬로의 풍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모든 휴가를 끌어모아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진우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네, 당신의 나라가 궁금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출발 전날 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인지 아니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사람들의 물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진우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프레이야, 환영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제 짐을 들어주었고 함께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서울까지 갈 예정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 편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의 말대로 공항철도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중교통도 좋지만 이런 규모와 정확성은 놀라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이 곳곳에 있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우는 인내심 있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인데도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특히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지낼지 묻는 진우에게. 호텔은 너무 비싸고 불편해요. 당신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제가 당차게 제안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남녀가 같이 사는 건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혹시 제가 무서운가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 잡아먹어요.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결국 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동안 진우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고 작지만 깔끔한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첫날은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지만 진우는 배려심 깊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에만 함께 다닐 수 있었지만 평일에도 퇴근 후에는 저를 데리고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편의점과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르웨이에서도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이런 야간 활동성은 색달랐습니다. 이런 밤문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밤 산책 중에 제가 물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은 CCTV가 많고 무엇보다 밤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한 것 같아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둑 맞을 걱정 없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휴전국가예요? 전쟁의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해요. 저도 2년간 복무했고요. 각자 맡은 주특기로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죠. 그가 덧붙였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진우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를 경험해보는 기회였어요. 저는 진우 씨 위치를 물어보고 몰래 등장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런 미인을 두고 있었냐고 환호성이었어요. 소주와 맥주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진우의 직장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동료들은 그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진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진우의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의 출근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돕고 때로는 그의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퇴근 후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노르웨이 음식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놀라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레이야, 곧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맞아요. 제 비자는 한 달뿐이었고 직장도 노르웨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우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너무 슬펐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당신이 떠나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현실도 있죠.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문화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단순한 여행의 설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의 옆에서 보낸 시간들, 당신의 나라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특별해요. 진우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프레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의 삶, 그리고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쯤 지나자 사우나에서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함께 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욕실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대화하는 시간이 친밀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고민에 빠졌어요. 밤에 베란다에서 생각에 잠긴 그에게 물었더니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 차이,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 가능성 때문에 망설인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진우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도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진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해져 물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이 한 명 있어요. 다음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오실 예정이에요. 괜찮다면 만나보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설렘이 더 컸습니다. 네, 좋아요.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진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진우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음식을 권하셨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식사 후 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진우는 저를 한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거리가 멀어도, 시차가 있어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특별하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둘 다 있는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고 이제 그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이 도시, 이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이곳에 남게 될 거예요. 곧 다시 올게요. 헤어지기 전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트롤툰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에도 진우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의 메시지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진우 생각뿐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의 삶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진우가 휴가를 내고 노르웨이를 방문했어요. 그를 다시 만난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슬로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제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피오르드의 아름다움, 노르웨이의 전통 음식 그리고 제 일상이 담긴 장소들을 말입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헤어질 때 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게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 결정에 놀랐지만 제 눈에서 확신을 읽고는 응원해 주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진우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아파트는 이제 우리의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에 적응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는 것까지. 하지만 진우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함께 살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진우가 출근하면 저는 한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소한 습관들조차도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진우는 화장실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성격이었고 저는 약간 덜렁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조차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노르웨이식으로 요리를 했는데 진우가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비록 입맛에 맞지 않았을 텐데도 그는 끝까지 다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인 노르웨이 스타일로 의견을 표현했고 진우는 때로 그것을 불편해했어요. 반면 그는 한국식 눈치와 배려로 행동했고 저는 가끔 그의 진짜 생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우는 제 직설적인 표현에 적응해갔고 저는 그의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레이야, 우리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어요. 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러 장벽이 있어요. 나이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 국제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한국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었고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으며 저는 문득 단호해졌어요. 트롤툰가에서 만난 순간부터 사우나에서의 당혹스러운 경험,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하니 이런 장벽들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노르웨이 남자들처럼 이성을 가볍게만 바라보지 않고 바람만 피우지 않으면 돼요. 당신의 인성은 이미 확인했고 당신이 좋고 한국도 좋아요. 큰돈도 필요 없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어요. 솔직히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또 만나겠어요? 마지막 말에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온 방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진우가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반응은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진우는 우리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점차 진우의 부모님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제가 노르웨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진우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손수 만든 김치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편 제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영상통화로 진우를 소개했을 때 그들은 진우의 따뜻한 성품에 금방 호감을 가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문화를 모두 담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예식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천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새로웠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진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식장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노르웨이에서 날아와 주셨고 진우의 가족들은 모두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 두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와 저는 서로에게 맹세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끝까지 사랑하겠다고요. 피로연에서는 한국 음식과 노르웨이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김치와 스모르브로드가 한 테이블에 놓여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문화 교류를 즐겼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우에게 노르웨이 전통 술인 아쿠아비트를 건네며 환영의 의미로 한 잔을 권했어요. 진우는 용감하게 받아 마셨고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저에게 소주를 따라주셨고 저 역시 한국의 예절을 지켜 두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조용히 둘만 남았을 때 진우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후회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요? 그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랑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등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롤퉁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두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해변을 거닐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노르웨이 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여기까지 이어지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트롤퉁가의 험난한 산길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인생이라는 더 큰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어디든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노르웨이에서 온 한국 세댁 많이 응원해주세요.